네, 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관리비 예치금이란 뭔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왜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이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이 관리비 예치금의 정확한 뜻도 이용 목적도 모르는 관리업체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하는 이제 입주자 대표들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실제 저도 이 소송을 지금 한 5년째?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판결이 안 나요. 왜 판결이 안 나냐면, 실제로 이거를 집행하는 검찰이나 판사도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자세하게 어떻게 관리한다라고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법이라는 게 좀 명확하려면 실제 어디서 어디까지고 뭔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해는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이권 때문에 소송하는 관리단 입주자 대표 참교육 준비 중.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제가 뭐 잘못한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또 한번 호되게 한번 맛을 보여줘야죠.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런 어떤 좋은 이런, 제가 요 전에도 그 가칭관리단 소송 승소 사례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가 너무 악하잖아요. 이 악한 사회에서 그냥 참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다 명확하게 그냥 꾸짖어 줘야죠. 저라고 뭐 뒤에서 해코지 못할까요? 잘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저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관리비 예치금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아파트나 내가 어떤 사는 곳을 들어갔는데 관리비 예치금 또는 선수 관리비를 납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비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관리비 예치금이니까 예치금이라고 아는 것 뿐이죠. 선수 관리비 하니까 먼저 관리비를 내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것 뿐이지, 정확히 이게 뭘로 쓰이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는 사업주체는 이제 신축 건물일 때예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관리의 이관에 의하여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없으니 관리 위탁 계약으로 업체에게, 관리 주체에게, 그쵸? 맡기는 거죠. 이때 동법 제24조 공동주택관리법 24조 관리비 예치금에 의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해요.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 의거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단 입주 시에 1회에 한 번만 징수할 수 있고, 그쵸? 키를 주고 받을 때 한 번 주고 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돈을 미리 내는 거예요.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건 내고 받지만, 이 돈은 공용 부분의 최초 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은 구분 소유주가 추후에 집을 팔고 나갈 때 그 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이 돈을 환급해서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송사례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 이게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건물이었어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건물인데 사실관계를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주체와 세신이음 이인씨 계약을 체결했죠. 저랑. 그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역이네요. 제가 타이핑이 좀 안 돼요. 이게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아시죠?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일해도 뭐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저희 회사인 세시미 씨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모법인이고 밑에 산하법인이 있잖아요. 자회사법인 중에 하나인 세신이음이엔 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저는 분양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이 저희 세신이음이엔 씨의 관리업체 계약 체결 및 관련 사항을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업체 계약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 회사 이름은 뭐 알 필요 없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 누구예요? 구분 소유자들에게 관리업체 계약 체결 및 관련 사항을 분양사가 안내를 다 합니다. 안 그러면은 또 분쟁이 심하니까 얘네들이 해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올 때 이미 저 같은 경우는 한 준공 전부터 안내를 붙여요. 뭐 우리 관리업체는 어떤 업체고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몇 주에 의해서 사업주체와 계약을 맺었고, 공동주택관리법 몇 주에 의해서 우리는 11주에 의해서 사업주체와 맺었고, 선수관리비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최초에 이제 신축 분양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집기라든가 청소용품 그리고 청소 인력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입주자들은, 수분양자들은 그거 다 시행사가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행사가 낼 의무는 없어요. 시행사가 내면 내고 안 내면 이런 선수관리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 시행사와 수분양자, 구분 소유자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관리업체는. 그래서 선수관리비 사용처 안내 및 이거를 관리비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당 비용으로 관리사무소 집기나 청소, 인건비 등의 최초의 건물 공용 운영 비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고 추후에 매매 시 매수인에게 받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랬는데 이제 이 건물은 좀 특이했어요. 관리단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되게 웃긴 게 이 적법한 관리단이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그 이튿날인가 3일날에 승강기에 대자보가 붙은 거예요. A3로.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그 반상회 때 얼굴도 한번 안 내비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흔드는 거죠. 본인들이 이제 관리단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이 사람들이 기존에 적법하게 관리단으로 된 사람들이 다 사퇴를 해요. 한 3개월 동안에 구성된 사람들이 일괄 사퇴를 합니다. 갑자기. 왜냐면 자기들도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또라이 한두 명이 나와서 막 지적이면 에휴 뭐 네가 해라 이러고 그냥 내려놓는, 실제로 그런 건물들 되게 많잖아요.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얘네들이 이 새로 들어온 이 사람들 관리단이 저를 상대로 관리업체를 횡령으로 저를 고소를 했죠. 첫째, 이제 고소 내용 이제 밑에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선고가 안 나고 벌금을 그냥 때린 거예요. 검찰에서 벌금 500. 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잘못한 게 1도 없는데 니네 왜 벌금을 때리냐. 그래서 제가 소송 신청을 했죠. 소송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지금 1심에서는 벌금 나왔고 지금 2심이 아직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한마디로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5년째. 되게 이거는 좋은 판례가 나올 거예요. 좋은 사례. 왜냐면 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제 판결이 잘 나와야 우리나라의 선량한 이 관리업체들이 피해를 안 봐요. 현재까지는 되게 이런 신축 분양 아파트나 분양 건물들을 보면 관리단이 되자마자 첫째로 이제 관리업체를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구설을 만들어요. 그 구설이 뭐냐면 대부분 소송합니다. 소송. 왜? 자기네들이 뭘 피해를 봤다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왜냐면 수분양자들은 누구한테 불만이 있냐면 시행사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관리사무소에 불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시행사의 불똥을 관리사무소로 옮기는 사람들이 이 뻔한 입주자 대표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옛날에 살았던 건물도 그랬는데 라고 한다면 걔네들도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5년째 지금 이제 관리단이 저한테 이제 이 소송에서 아직 판결이 안 된 이유가 이제 판사도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판사도 아리까리한 거죠.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자 소송 들어가도 3년 안에 3심이 대부분 끝나는데 이거 지금 2022년도니까 막 5년째 18, 19, 20, 21, 22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판결을 제가 만들 거예요. 가칭관리단 소송 사례에서 제가 승소했듯이 또 하나 이것 또한 좋은 소송 사례로 만들어서 부동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제가 바탕을 잘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썼죠. 선량한 관리업체는 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면 착하신 분들이 그냥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거 아세요? 착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2000년 전 AD 시대도 아니고 지금 BC 시대에서 지금 뭐 AD 시대, BC 시대를 기준으로 지금 2000년 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속 시대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좀 선량한 사람들이 몸에 십자가를 그리고 강하게 정직하게 전문성 있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빛은 악을 물리친다고 하잖아요. 그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선량한 사람들은 좀 어둠 가운데 좀 빛으로 좀 이렇게 딱 올곧게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강해요. 그게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육체적인 싸움이든 머리 쓰는 싸움이든 어떤 거든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이 이런 거죠. 선량한 관리업체는 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짚고 넘어가요. 유죄 또는 무죄 판결 시 제가 대응할 방법을 미리 짜놨어요. 만약에 그 판결이 판사분들이 선수관리비를 공용 부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수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법 2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24조에 있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필요한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 관리업체죠. 왜냐하면 관리단이 구성되기 전이니까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의 운영 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의 지급으로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동주택관리법 24조를 이 판사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 라고 하면 전 상관없죠. 유죄 나왔다고 해서 제가 뭐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그들이 제시한 거고 저는 떳떳하거든요. 왜? 적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선수관리비를 공용부분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사가 결정할 경우에 좀 간단해요. 무지한 판결에 따른 결정으로 피해를 본 관리업체는 무지한 판결로 제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제가 피해를 본 관리업체는 줄 긋고 그쵸? 피해를 본 관리업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습니다. 첫째, 관리업체는 최초의 입주자들에게 입주 시에 선수관리비 안내문을 다 공지를 했어요. 선수관리비 안내문과 관리비 부과 내역서 뒷면에 다 우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선량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지에게 지나가는 노숙자분에게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안 놓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2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관리비로 입주하자마자 낸다? 그냥 낸다? 이해하세요? 그냥 낼 정도로 바보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우리가 대응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내한 기록을 근거로 저는 입주자 전체, 왜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대표 한 사람이 저를 고소했다고 해서 그 1대1 싸움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 대표는 관리단 그 전체 입주자와 전체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전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저는 무고죄로 전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전체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고죄를 성립시킬 겁니다. 그거는 그것 또한 법이 판단하겠죠. 그것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하겠죠. 이 사람들이 보고 냈는지 아니면 그냥 냈는지,
그쵸? 그것 또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이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복원했고 누군가는 안 복원했으면 그게 다를까요? 똑같죠. 그래서 무고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고죄 나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만 원? 뭐 인터넷 쪽은 한 300만 원? 이 무고죄는 얼만큼 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벌금이 좀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다른 변호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마 1인당 한 300에서 500 정도 협의로 얘기가 나올 거다 얘는.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거예요. 첫째와 둘째를 같이. 두 번째는 만약에 선수관리비를 공용 부분의 운영비로 사용 못한다고 판사가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그 건물에 사용한 그 건물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해 들어간 집기, 뭐 예를 들어 가구, 청소 비품, 집기 하다못해 퐁퐁 하나, 그쵸? 뭐 걸레 하나, 이런 거는 누가 내야 되냐라는 거죠. 사용자성이 있잖아요. 사용자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로 선수관리비로 최초 사용한 이런 공용 부분에 사용한 총 비용을, 그쵸? 인건비 등의 총 비용을 누구에게?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민사 청구 들어갑니다. 왜? 이거는 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시행사가 이 사용을 받지도 않고 시행사가 필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건물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구분 소유자들이 이제 혜택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관리비 외에 이제 뭐 전기 수도세를 제가 안 냈다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를 이제 횡령으로 같이 넣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건물들의 미납관리비가 한 3, 4천? 기본 1,00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입주자들의 미납관리비가 1,000만 원 이상 있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전기수도세 등의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쵸? 관리사무소가 한번 적어볼까요? 뭐 전기세, 수도세 등을 입금하지 그쵸? 못하였다고 해서 횡령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횡령은 검찰과 판사는 바보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사용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그 일반 부동산 관리비는 그 부동산 이제 관리비라는 거는 그 건물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 관리비예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한 게 1,000만 원이 나왔으면 그게 그 해당 월에 1,000만 원이 딱 들어와야 미납이 없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입금이 한 4,500 되고 한 6, 700이 미납금이 있는데 전기, 수도세를 그럼 관리업체가 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들이 내야죠. 사용한 사람들이. 그쵸?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제출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검찰과 판사는 바보인가요?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랑 이 장표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교육을 위해서 조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이 상황을 알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두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24조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집합건물이라 할지라도 집합건물법에 있는 건물들 빌라나 상가나 뭐 이런 빌딩이라 할지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일부 임의 규정들을 우리가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용 부분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제가 사용했던 비용을 그냥 매년 이자 붙여서 그냥 받는 수밖에 없죠. 청구해서. 그쵸? 건물 그 입주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그게 뭐 몇 천이든 몇 억이든 한 몇 억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그쵸? 그리고 뭐 그 입주자들이 이제 알고 부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선수관리비를 어떻게 사용한다라고 알고 누군가 이렇게 그걸 부과했는데 나중에 이걸 딴소리 하면서 저한테 지금 어떤 입주자들은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소 사실을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좀 무책임하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근데 저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가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원을 상대로 무고죄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입주자 대표나 관리단 대표는 이미 입주자들 전원이 동의해서 선출한 사람 혹은 관련 법령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된 사람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납관리비가 있는 상황에서 건물의 전기세, 수도세를 관리업체가 내야 되냐? 안 내도 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걸 만약에 판사가 잘못 판단한다면 그거는 이거를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그러면 공소사실 그리고 선수관리비의 의미, 이 사건 건물의 현황, 그 피고인의 업무 현황, 피고인이 접니다. 피고인. 이 사건 관리비의 사용. 저는 이 피고인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솔직히. 왜냐면 제가 뭔가 할 게 있거든요. 우리가 링 안에서 저도 복싱을 했지만 이 링 사각형 조그만 링 안에서 내가 먼저 때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리는 게 더 좋아요. 그 패턴을 좀 알고 나서 내가 치면 잘 먹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쁜 짓만 안 했다면, 나쁜 짓을 했다면 당연히 피고인이 안 좋겠지만 저는 뭐 좋습니다. 볼게요. 공소사실, 이거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피고소인들이 저를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피고소인은 선수의 지금, 저는 이제 선수관리비라고 했죠. 선수의 지금, 선수관리비, 미납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세대당 20만원씩 합계 13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 등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만 사용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걔네들이 공소사실이 잘못된 게 첫째, 저는 선수의 지금을 미납관리비 보증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내문에 그렇게 안내를 하지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임의로 피고인과 피고회사 임의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 건물의 운영 비용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고 집기나 이런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했지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입주자들로부터 2018년 4월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피고인과 피고인회사 직원들의 임금 등으로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2018년 4월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간단해요. 미납관리비가 돈 1,000만 원씩 있는데 490만 원을 받지 못했죠. 우리는 총 일괄로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 수도요금만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총 부가분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게 뭐 특정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특정해서 받질 않아요. 전기, 수도요금을. 자, 볼까요? 자, 이 사건 선수관리비, 미납관리비 보증금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의 의미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24조의 관리비 예치금은 이런 형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첫째는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죠. 관리단이 없을 때는 제가 관리 주체고 관리단이 있으면 관리단이 관리 주체고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이하 관리비 예치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가 이 관리비 예치금 24조 1항을 근거로 부과를 한 거죠. 입주자들에게. 왜냐면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 건물은 관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관리 주체는 이 선수관리비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신축 분양 건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최초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관리 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금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게 이 조항이 3항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저는 솔직히 이 답답한 게 국토부 쪽이나 이 공동주택관리 쪽 분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걸 개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빨리 한 3, 4년 안에 박사를 따서 이 사람들한테 좀 권한을 가지고 요청을 할 거예요. 실제로 전 이제 2학기 때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갈 건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자, 부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가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부가 이건 뭐냐면 1항에 24조 1항을 보세요.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래요. 그러면 관리 및 운영 등에 지금 필요한 경비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향후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경비를 부과한다는 건 사용한다라는 사용성이 있잖아요. 얘는 이 말 속에 이 말 속에 이미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 주체, 관리 업체는 이런 돈에 지금 나가니까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낸 돈을 관리 주체는 소유자가 집을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반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받았다가 사용을 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내줘요. 일단 내줘요. 잘 들으세요. 내주고 누구한테 받아요? 그 집에 다시 들어오는 소유주. 그 사람한테 받아서 메꿔놔야 돼요. 관리비 예치금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3항이 나와야 돼요. 3항이 나와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저는 이 국토부도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얘네들에 대한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개정을 안 해요. 멍청하신가? 답답하죠? 자, 3항에 뭐라고 되냐면 소유주는 관리비 예치금을 매도시, 건물의 매도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물의 매도시 매수인과 어떻게 해요? 환급받아 갈 수 있다. 이 사망은 또는으로 가야 돼요. 또는 이렇게 가야죠. 또는 잔액을 반환할 수 있고 또는 소유주는 관리비 예치금을 건물의 매도시 매수인과 직접 환급받아 갈 수 있다. 또는 이거 아니면 이거. 그쵸? 가야 한다로 가야죠. 아니면 사망에 최초 관리비 예치금은 매매 시 매수인이 어떻게 해요? 환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돼요. 왜? 관리비 예치금은 사라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 관리비 예치금이 보증금으로 있으면서 대납 비용이 있다 할지라도 나갔다가 다시 채워놔야 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썼다가 채워놓고 그러면 최초 분양 건물에 이 집기나 가구, 청소비, 청소용품 뭐 이런 거를 샀어. 그럼 채워놔야 되잖아요, 도로. 그러면 그거 딱 채워놓을 때 누가 채워놔야 되냐 이거죠.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미 다 돈을 냈고 일부 사용을 했어. 그러면 비어 있잖아요, 항아리가. 그럼 이 항아리를 누가 채워놓냐 이거죠. 그럼 관리사무소가 그냥 채워놓냐? 아니라는 거죠. 관리사무소가 왜 채워놔요?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럼 누가 채워놔야 소유권을 가진 제3자가 또 들어와서 이걸 채워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비 예치금, 이 공동주택관리법 24조 1항과 2항에 3항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3항이 하나 붙어서 관리비 예치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실무죠. 이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선량한 관리업체나 주택관리사, 뭐 이런 그 빌딩 경영관리사 관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계신 거죠. 자, 이 사건 건물에서의 관리비 예치금의 의미는 저희는 처음에 부과할 때 선납금, 선수관리비라는 목적을 썼죠. 신설 건물은 제가 그대로 안내한 내용이에요. 신설 건물은 입주자들에게 안내한 내용이죠. 제가 요 항목을 들어서 이제 무고죄로 다 쳐들 거예요.
신설 건물은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없으므로 초기의 집기, 비품,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항목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항목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썼죠. 최초 한 번만 부과되는 항목이며,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매매 시에는 매수인에게 되돌려받으실 수 있다. 전입자에게 환급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니네들한테 환급해주지 않겠다. 앞으로는 우리가 계약사항에는, 저는 솔직히 이걸 하면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뭐냐면 이거예요.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제가 조금, 근데 이 항목이 없었어도,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는 항목이 없었어도 이미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24조의 1항과 2항, 그리고 옆에 3항에 관리비 예치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의무다, 이렇게 적어내야 돼요. 관리비 예치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지, 관리비 예치금의 어떤 납부나 이런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지 관리사무소의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도 몰라요. 이렇게 답답한 부분인데, 참 이 나이 먹고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판검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이 44살에 힘들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빨리 공부해서 이 국토부 쪽에다가 이걸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을 하려면 좀 실무에 맞게 개정하지, 꼭 무슨 주택관리사협회나 주택관리 그런 업체들의 협회에서 얘기하는 입김성 개정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2016년 12월경부터 건물 준공 직후부터 관리해서 2017년 12월까지 거의 1년 정도 이상 상당한 공실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시행사가 낼 건 시행사가 내고 구분 소유주가 낼 건 구분 소유주가 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비용을 다 구분 소유주에게 부게 아니라는 거죠. 시행사가 낼 건 시행사가 냈다라는 거죠. 시행사 보유분은 시행사가 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상당한 공실이 있어도 그러면 이 공실 기간 동안이 다 등기가 안 됐냐? 등기만 안 됐지 이미 분양은 다 끝났다. 이해되세요? 2016년도 기억하시나요? 2016년 17절까지만 해도 준공 전에 이미 분양은 다 끝났어요. 등기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이제 구분 소유 관계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다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구분 소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된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용 부분, 청소용품, 입주 과정에 발생한 폐기물, 이런 모든 비용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 왜냐면 관리비가 없으니까 선수관리비로 소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구 하나를 사건, 청소용품을 하나 사건, 그걸 관리업체가 사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용자성이 있는 입주자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르륵 수도요금도 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했죠. 그쵸? 이런 업무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만약에 판사님이 조금 무지하셔서 이거를 유죄로 그냥 판단하신다. 선수관리비를 공용 부분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무조건 니네가 갖고 있어야 돼. 라고만 판단을 하신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싹 다 무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24조를 무시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는 제가 들어간 이 건물관리 운영비용에 들어간 사용료, 이런 기록들로 다 사람들에게 민사, 구상권 청구라고 하나요? 구상 청구를 다 해야죠. 이자를 깔끔하게 붙여서. 깔끔하죠. 그쵸? 자, 그리고 보면 고소인은 전기와 수도료를 특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이에 대하여 합의를 주장을 해요. 하지만 어느 관리사무소 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가
어떤 계약서나 이럴 때 관리비를 받아서 부과하는 징수대행 업체인데, 징수대행이란 말은 뭐냐면 니네가 사용하는 걸 우리가 돈을 대신 받아서 그냥 대신 주는 거야 정도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전기세는 전기세 용도로, 수도세는 수도세 용도로, 뭐 미납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냅니다라고 특정해서 합의를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미납금이 있으면 우리는 미납금 부분만큼 낼 수가 없어요. 특정하여 지급받은 적 없고 저희는 이에 대하여 합의한 바도 없어요 라고 제가 주장했죠. 그리고 그럼 전기세 수도료 사용자는 누구냐, 전기세 수도료 실제 사용자성은 누구냐는 거죠. 그럼 미납금 혜택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사용한 사람, 혜택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가 있다. 그 납부자, 이 사용자는 누구냐, 입주자죠. 우리는 미납금이 있어서 못 냈을 뿐인데 우리가 피해자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변제 충당의 법리. 공실 기간 동안에 소요된 관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으로 보면 미납 관리비가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이 건물. 그리고 고소 이후 500여만 원이 입금이 됐고 현재도 미납 금액이 500여만 원이 있어요, 이 건물에.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았냐 이거죠. 누가 이득을 보았냐. 현재 제가 지금 500만 원의 미납금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도 인천이에요. 인천 부평 십정동 그 백운역 있는 건물인데, 이 공실 건물 기간 동안에 누가 피해를 받냐는 거죠. 저는 이런 건물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동산 가격도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면 사는 사람들이 질이 수준이 높아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개발한다면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집값이 더 뛰어야 된다, 단순하게 땅값으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이 십정동 전체는 아니지만 그 백운역 십정동 쪽에 있는 그 100세대, 200세대 그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솔직히 저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거기서 안 살아요. 솔직히 돈 없어도 거기서 안 살아요. 진짜로. 차라리 신림에 어디 뭐 원룸을 얻고 살든가 하지 거기서 안 살아요. 사람들이 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가 안 된다. 그 이득은 누가 보았냐 이거죠. 그럼 부당 이득은 누가 보았는가. 그래서 횡령 성립 여부가 횡령 행위 및 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알아봐서 이제 저희 그 지금 법원에 제출을 했고, 실제로 이 사건이 5년 동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5년 동안 진행되는 사건이 몇 없잖아요. 지금 거의 5년째 계속 진행되는데 판사님들이 2번인가 3번인가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 잦은 이동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데 좀 알만하면 가고 좀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좋은 뭐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유죄가 나와도 제가 받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받을 돈이 많고 무고죄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할 요지가 있고, 무죄가 나와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와도 저는 또 무고죄, 무죄가 나와도 무고죄죠. 어차피 선수관리비로 사용한 건 선수관리비로 사용했어야 돼 라고 이제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을 한다면, 뭐 내가 사용한 비용에서 뭐 받을 비용은 없지만 이미 내가 사용하고, 나는 이제 그거죠. 무고죄. 니네가 날 무고했다. 무고죄로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럼 그들끼리 싸우겠죠. 어차피 그들이 뽑은 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 부동산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큰 이권이 있는 곳에 큰 문제도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하이 리스크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교육한 이전의 강의들을 보면 그런 어떤 하이 리스크를 다 잠재우고 하이 리스크를 이 전문성으로 바꿔서 로우 리스크 아니면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충분히 미들 리스크예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문제,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전문가가 됐잖아요. 이 18년도부터 지금 2022년도까지 제가 책을 3권 썼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부동산 관리도 경영의 시대나 부동산 관리와 종합 서비스, 그것도 또 우리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이제 건대 부동산학과의 최우석 교수님,